해커 쌍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입니다. 55회 풀고 있고요. 2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가기구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기구에서 내각 인력이라는 것을 기록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조가 만들었고요. 왕실의 도서관이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은 현재에도 창덕궁 안쪽에 복원이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규장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을묘 외변을 계기로 상설화되었다. 우리가 왜구의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군사기구였던 이것이 상설화가 되는데 이것은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이건 중종 때고요. 은대, 후원이라고도 불리었다. 이것은 왕명출납을 맡았던 승종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오품이하 관리 임명에 서명을 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사간원 또 사헌부가 있습니다. 사헌원. 사간원은 간쟁과 논박을 맡았던 곳이고 사헌부 같은 경우에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장소였죠.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양사라고도 하고요.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하고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홍문관이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언론기구 3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대사성을 중심으로 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이것은 성균관입니다. 국립대학교죠. 현지에도 있는 성균관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계문신제를 주관하였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규장각을 만든 거죠. 세종이 지편전을 인재 양성 뱅크로 활용을 했던 것처럼 정조도 규장각을 이런 용도로 활용을 했고요. 초계문신제는 유일무이하게 왕이 직접 이 사람들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기구였습니다. 시험 보고 문제 내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었고요. 이 초계문신제를 통과를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를 무사히 졸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무사히 통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성장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한 10년 정도 유지가 됐고 초계문신제를 거친 사람들은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정약용이죠. 초계문신제의 정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5번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은 오군영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된 가의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는 훈국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훈국 등록에는 급료를 받는 상비군, 이 주축인 가 소속의 군인들이 궁궐과 도성 수비 국왕 호위, 훈련 상황 같은 것들을 업무 내용 기록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도감입니다. 상비군을 설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상시로 이 업무만 하는 군인들의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훈련도감을 설치를 하고 군인을 두게 되죠.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수원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이것은 정조가 설치했었던 장룡령입니다. 장룡령은 그 내영은 창경궁의 행각에 있었는데 외영으로 수원화성 쪽에 군대를 또 두고 있었습니다. 장룡령에 해당되는 설명이고요. 정조 시기에 한 겁니다. 용호군과 함께 궁성을 호위했다. 이거는 응양군이라는 군대 얘기입니다. 응양군이라는 군대고요. 이거는 고려 시대 나오는 군대 이름이고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창설되었다. 후금. 금나라 침입에 대비하려고 창설이 된 거는 이거는 어영청입니다. 어영청. 포수, 사수, 살수의 3수병으로 종류별로 지금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맞는 답이 되겠고요. 일본인 교관을 투빙해서 군사훈련을 받은 것은 별기군입니다. 근대 시기에 나오죠. 별기군. 이게 문제가 돼서 구식군대에 반란이 일어났던 게 또 연결해서 이모군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답 4번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신립장군이 탕금대에서 패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니시 유키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초기의 모습인데요.
급박했었던 그 과정의 순서대로 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간격이 매우 좁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확인해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립 장군이 탕금대에서 패배하고 사망한 사건인데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항쟁을 하였다. 이거는 진주 대첩이 되겠는데 항쟁을 하고 나중에 이기게 됩니다. 순서대로 임진왜란 발발 순서를 보면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이들이 부산 쪽으로 들어왔겠죠. 부산에서 항전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강렬하게 항전을 했지만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올라왔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또 되냐면 여기에 신립이 있습니다. 신립이 탕금대에서 어쨌든 이 사람들을 발목을 잡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패배하면서 루트가 뚫리게 되고 왕은 부지런히 지금 피난을 다니고 있는 시점이에요. 신립이 방어에 실패를 하고 여기도 패배, 여기도 패배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와중에 이순신 장군의 성공이 나오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전보가 울리게 되고요.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한산도에서 대첩에서 승리를 했던 거는 임진왜란 발발한 그해 여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이고요. 바로 연이어서 김시민 장군이 진주성에서 항쟁을 했는데 크게 이겼다. 진주 대첩의 승전보가 울리게 돼요. 이건 같은 해 10월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우리는 선조가 피난을 가서 원군을 요청을 해서 그 이듬해에 전쟁이 발발한 그 다음 해에 연합군을 이끌고 좀 들어오게 됩니다. 순서상으로 보면은 1592년에 우리가 전쟁이 발발해요. 봄에. 그래서 4월 달에 전쟁 터지고 나서 부산이 뚫리고 신립이 연이어서 뚫리고 그 다음에 이순신의 승전보가 석 달 만에 울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우리가 진주대첩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해에 1593년에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양 되찾고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고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후에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신립 장군이 뚫리고 나서 그 뒤에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항쟁했죠. 항쟁을 했고 나중에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 탈환했겠죠. 그 뒷시기니까 그 뒤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신립 장군 이후에 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송상현이 동래성 전투에서 항전을 했다. 동래, 부산 쪽입니다. 여기에서 항전했는데 뚫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신립입니다. 이거는 이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인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합군을 데리고 오고 나서도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크게 이겼다라는 승전보가 또 연이어서 들리게 돼요. 요거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 5번은. 그래서 요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걸 연도상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보시면 몇 달 간격이나 며칠 간격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외우는 건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이 사건의 발생 순서를 아시면 돼요.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상식적으로 부산 쪽으로 넘어왔겠죠. 1592년에 임진왜란 발발하고 나서 일본 군대가 넘어와서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의 전투를 기억을 해주시고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를 인과관계를 기억하는 게 이 순서를 이해하시는 데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같은 간격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였고요. 정답은 4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왕이 누군지를 봐야겠네요. 이 왕이 농경을 장려하기 위해서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경잠기의라는 이 책은 되게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힌트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균역법을 제정을 해서 백성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는 등 민생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균역법을 실시한 왕, 영조입니다. 군포라는 걸 내야 되죠. 군포, 군대 가는 남성들 군대 안 가려면 군포 이거 내야 되는데 군포 원래 2필 내는 건데 이거를 한 필로 줄여주고 나머지 50% 줄어든 거를 다른 걸로 이제 채우는 그런 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게 균역법입니다. 영조가 여러분 영조 사도세자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영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가 굉장히 박하죠. 아들을 쌀통에 뒤주에 가둬서 죽인 왕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만 기억하는데 또 영조가 또 굉장히 장수하기도 하잖아요. 83세까지 사셨죠. 이분은 치세 기간이 52년이에요. 조선 왕조 500년 중에 10분의 1은 영조 치세라는 거죠. 그 50년 동안 정치를 잘 못했으면 사도세자 죽은 사건 말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되게 많을 텐데 이분이 치세했었던 기간은 나름 태평성대예요. 그래서 영조하고 정조 시기를 묶어서
조선의 르네상스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정치는 잘하셨어요. 정치는 잘했고 민생 안정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정책들을 많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조가 임금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잘 다져놓은 이 국고를 자기가 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 같은 거 시도해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균역법은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영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는 사람은 일울성, 성종입니다. 성종, 조선 초반이죠. 9대 임금 성종이고요. 붕당의 폐희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를 건립했다. 이게 영조 업적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음식 만들었다라는 유래담에도 종종 등장을 해요. 당파들끼리 서로 잘 어우러져라. 그래서 탕평채라는 음식의 어떤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긴 하는데 이 탕평책을 실시한 것도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나중에 손자인 정조가 그대로 이어가기는 하는데 정조가 하는 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해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탕평비를 세운 거는 영조 업적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서 체크해 주시고요. 시전 상인의 특권을 대폭 축소한 신해통공이라는 정책을 했다. 이거 정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전에 있는 상인들이 그러니까 일반 노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 금난 정권이라고 해요. 이 난전들이 장사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였겠죠. 그래서 정조가 이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게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 특권을 축소를 하는 신해통공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정조의 업적이고요. 전세를, 토지세를 고정시킨다. 확 줄여가지고 고정하는 정책을 영정법이라고 하는데 요걸 제정한 임금, 요거는 인조의 업적입니다. 인조. 각 궁방과 중앙간서의 공노비를 해방했다. 이거 순조식임 일입니다. 정조의 아들인 순조식이고요. 공노비를 해방하는 이유는 노비들은 세금을 내지 않죠. 군역을 지지도 않고. 그래서 노비를 해방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되면 국가에 세금도 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국고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순조 때 공노비를 해방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비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요승 무학이 잘못 찾아 여기에 이르렀다는 비, 무학대사의 비라고 잘못 불려왔다. 그런데 탁본을 해보니까 탁본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비석 있으면 이렇게 뭐라고 써있는 비석이 있으면 거기에 화선지를 대고 톡톡톡톡 두드려서 도장처럼 찍어내는 거 탁본이라 그래요. 탁본, 이 탁본을 해서 비석에 있는 글자를 찍어내서 연구를 하는 거를 지금 한 기록문인데 이런 학문을 금석문이라고 해요. 금석문. 유명한 금석문 학자였던 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완당집인데 완당이라는 힌트가 또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진흥의 진자는 약간 마멸되었으나 진자가 맞다. 그래서 진흥왕이 나온다. 이거는 전해지는 옛날 신라의 진흥왕의 옛날 비석일 것이다. 무려 1200년 전에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쭉 이렇게 돌아보고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세웠다라는 그 비석이 바로 이거일 거다라고 자기가 찾아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석은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북한산, 북한산에 있죠?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이거 현재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신라, 통일신라칸 가기 직전에 신라 마지막 칸 부분에서 요 비석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산 꼭대기에도 북한산비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는 복제품입니다. 이게 북한산비라고 하는 거를 조선시대에 이 학자가 처음 밝혀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학대사비다라고 잘못 알려져 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완당이라는 호를 쓰는 사람, 김정희입니다. 김정희는 추사라는 호를 원래 쓰는데 추사 김정희라고도 알려져 있죠. 추사체를 개발한 추사 김정희, 서예가로서 추사라는 호가 유명하긴 한데 뒤에 시기에는 완당이라는 호를 더 많이 씁니다. 추사와 완당은 모두 김정희의 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세한도라는 그림으로도 꽤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죠. 추사 김정희,
금성문 연구원은 금성문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글자를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서체도 개발을 하게 된 거겠죠. 김정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담헌서를 통해서 과거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거는 김정희라고는 관계없고요. 이거는 홍대용 이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역대 명필을 연구해서 추사체를 창안했다. 답은 2번이네요. 추사 김정희죠. 김정희라는 거를 알면은 요거는 찾아내기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북하기를 저술해서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한 사람은 박제가입니다. 연려신기술에서 조선의 역사를 기사 본말체로 서술한 사람은 이근익이라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역사책이 아니라 구술약은 이거는 수학책입니다. 수학책. 이건 여기에 해당하는 역사책이나 우리가 아는 실학자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26번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유약조가 나오고 있고요. 초량 일대를 그린 그림이다. 초량, 오늘날의 부산 지역에 초량동이 아직 남아 있어요. 기유약조로 교육을 재개했다. 그리고 초량에 있었다. 그래서 이들과 교류를 했고 교섭을 담당했었던 관사가 여기에 있다. 나오는 걸 보니 부산 지역의 지명에서 우리는 이것이 외와의 교류를 말하는 거겠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일본이죠. 일본.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막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 파견했죠. 조선통신사 파견합니다. 기억이 안 들어간 거 지울게요. 한성에 동평관을 둬서 무역을 허용했다. 동평관. 외에 사신이 드나드던 곳이 맞습니다. 동평관.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정답 바로 1번에 찾을 수가 있죠. 하정사, 성절사, 동지사 이렇게 여러 시즌을 두어가지고 사절단을 보냈다. 이거 우리 중국에 보냈던 겁니다. 명나라, 청나라에 했던 거고요. 어윤중을 서북 경락사로 임명해서 사무를 관장했다. 요거 이제 청나라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개는 중국이고 위에 거가 일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으로 찾아줄 수 있었고요. 네, 27번 풀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국보에 지정돼 있고 충북의 보은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그 정유재란 때 소실이 됐다가 인조 때 다시 만들어졌다라고 나오고 있고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조선시대의 목탑이다. 나무로 만들어진 탑 모양하고 있다라는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법조사 팔상전. 바로 답이 나오네요. 이게 보은에 있는 겁니다. 충북 보은에 있는 법조사 팔상전이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화엄사 각황전은 전남 구례에 있는 겁니다.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거고요. 금산사 미륵전, 금산사 미륵전은 전북 김제에 있는 겁니다. 김제, 지역이 좀 다르죠. 무량사 극락전, 무량사 극락전은 충남 지역에 있는 거고요. 부여에 있고요. 마곡사 대웅보전, 마곡사 이거 충남 공주에 있는 겁니다. 공주 마곡사 유명하죠. 여기 지역명이랑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은 1번으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죠. 시기가 다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학은 반드시 큰 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서학, 천주교죠. 큰 화를 가져올 것이니 이를 따르는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을 처벌하여 주소서 그리하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로 인해서 서학을 믿었다는 이유로 이들이 처벌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서학이 들어와서 이게 혹세무민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좀 전파가 되고 이거를 왕이 처벌을 하는 이런 장면, 조선 후기에 나오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 이후에 가시기가 있고 가시기 다음에 요 시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인데 어디까지 시기가 건너뛰는지 볼게요. 동학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니 그 두목인 최재우를 효수해서 이번엔 동학이 나오네요. 처형을 해서 본보기로 삼으소서 또 그리하시오 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뭐냐면 처형 자체를 하는 거는 고종 때입니다. 고종 때고요. 여기 가시기가 있고 이전에도 어린 임금이 나옵니다. 이 시기는 순조 시기입니다. 순조, 순헌철, 고 이렇게 나오는데 헌종과 철종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
헌, 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임금의 공통점은 우리가 요 세 시기를 묶어서 세도 정치라고 배웠었죠. 세도 정치. 세도가들이 어린 임금이나 힘없는 임금을 세워두고 정치를 물러나게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요 세 임금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시기 이 순조하고 고종 사이에 있었던 일을 좀 두루 크게 지금 보고 있는데 왕이 도성을 떠나서 공산성으로 피난을 갔다. 이 공산성, 공주에 있는 거죠. 공산성 피난 간 거는 이거는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의 난리일 때 인조 얘기입니다. 인조가 이때 공산성으로 피난을 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이 공산성 인근에 사는 사람이 백성이 준 어떤 떡을 맛있게 먹고 그 떡이 너무 맛있어서 이거 누가 준 어떻게 만든 떡이냐? 이 떡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는 이름은 없고 그냥 지역 주민이 만든 건데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만든 떡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맛있다. 절미구나. 그래서 임시가 만든 절미, 임절미라는 떡의 유래담이 나온 곳이기도 해요.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서 오늘날에 니은 받침으로 인절미가 됐죠. 인조 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더 전이죠. 오페르트가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는 거를 시도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되겠는데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거 흥선대원군 때죠. 흥선대원군 고종 집권기기는 한데 고종의 집권기기는 한데 요거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재우가 사망하고 나서 그 뒤쪽에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가가 아니라 가 뒤쪽에 나오는 그림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68년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병인양요나 이런 사건들이 또 쭈루룩 연결돼서 나오게 되고요.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서 정두성을 점령했다. 이런 난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조, 헌종, 철종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큰 난리 중에 하나였어요. 순조 시기에 일어났던 것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 요게 순조 때 아주 심각한 세도 정치의 일환으로 일어났었던 사건이고요. 일단 답은 3번으로 찾고 나머지 오답 찾고 추가로 정보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이제 명예회복이죠. 요구하는 삼례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교조, 동학의 교조, 최재우가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처형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의 명예를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삼례 집회입니다. 이거는 가에 해당하는 거는 아니겠죠. 여기 이후이니까 효수를 해서 본보기로 삼으소서 아직 살아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 뒤쪽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고요.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소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인좌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인좌의 난입니다. 이것은 영조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트게 좀 진행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 흥선대원군 시기하고 순조 시기, 고종 시기 여기가 좀 붙어 있어서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홍경래의 난이 순조 때 일어나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게 되고 그 뒤쪽으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의 시기로 넘어가면 철종 시기에 또 임술 농민봉기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도 잘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철종의 힘으로는 좀 역부족이었던 점. 그래서 우리가 요 세 임금의 시대를 삼정의 문란이다, 세도정치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요 시기 찾아서 정답 3번으로 찾아주시고요. 요게 좀 시기상으로 좀 바트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다가 좀 시기별로 일어나는 일들을 좀 한번 이렇게 써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29번입니다. 밑줄군 중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경복궁 영건일기 나오고 있습니다. 경복궁이 다시 지어지던 시절에 기록을 책으로 남긴 건데요. 여기에 원래 광화문 현판의 글자가 어땠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경복궁 영건일기가 총 9건인데 우리나라에는 완전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한 건밖에 전해져 있지 않아서 우리는 광화문 파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복궁에 가시면 경복궁 현판이 이렇게 검은색 배경에 금색 글자가 아니고 흰 배경에 검은 글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데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경복궁 연건일기 9권 완전체가 발견이 됐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출판이 됐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연구서도 나오고 일반 대중들이 볼 수 있게 한 권짜리 책으로도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 조만간에 광화문의 현판도 다시 재고증을 통해서 바뀔 예정이고요. 그럼 경복궁 연건일기를 만들었던 요 시기, 중건을 했었던 요 시기는 언제냐? 사실 경복궁은 조선의 첫 번째 궁궐이기는 한데 법궁인데요. 만들어지고 나서 임진왜란 때까지는 쓰이다가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전부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짓지 않았어요. 다시 짓지 않고 한 270년 정도를 그냥 폐허로 남겨두게 됩니다. 이 폐허로 남겨졌던 요 시기에 메인 궁궐은 다른 궁궐들이 그 역할을 가져가게 되고요. 창덕궁이라던가. 그래서 여기를 다시 이렇게 크게 만든 사람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고종이라는 임금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를 했을 때 자기 아들의 이 고종의 왕권을 좀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경복궁을 원래의 크기보다 10배 이상의 크기로 크게 중창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하는 일이죠. 흥선대원군.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했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경복궁 중건 사업이 되겠고요. 600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경복궁은 이 중건 사업으로 인해서 7,000칸이 넘는 크기로 굉장히 확장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겠죠.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걸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이 비변사는 군사 관련된 기구, 회의기구인데요. 비변사는 중종 때 만들어지는 기구입니다. 중종 때 여러 가지 외변, 일본과의 어떤 크고 작은 전투를 겪으면서 이 상설 기구화로 필요하다라고 비변사가 설치가 되게 되었고요. 이건 중종 시기의 일이고 기역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지우면 되겠죠. 일단 1번, 2번 지울게요. 사창제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이때 흥선대원군이 섭정에서 지위를 잡고 있을 때에 고종이 즉위했을 때에는 그 이전에 순헌철 시기를 겪으면서 삼정의 문란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예요. 그걸 바로잡고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가장 심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지만 환국 폐단이 있었어요. 환국. 원래는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이죠. 쌀을 거의 이자 없이 구워주거나 하고 그리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런 건데 춘군기를 버티게 해주는 정책인데 이 환국 정책이 굉장히 왜곡이 돼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억지로 쌀을 막 꺼주고 이자를 엄청 붙여가지고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쌀도 온전한 쌀이 아니라 뭐 껍질, 나무 껍질 같은 거나 모래나 이런 보리 껍데기 같은 거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주고서는 그거를 온전한 쌀로 갚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행을 했던 거죠. 이걸 환국의 폐단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사창제라는 거를 실시를 합니다.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데 상당한 공을 세워요.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요소는 이런 것들입니다. 뭐 서원철폐라던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요거 사창제 설치는 맞습니다. 그러면 니은이 없는 거 5번 지워줄게요. 원납전이 징수되었다. 경복궁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양반 세도가들한테 기부금을 걷는 거죠. 원에서 내는 돈이다라고 이 원납전을 징수하는데 사실은 원에서 내는 돈이 아니었겠죠. 억지로 내야만 하는 돈이 됐었기 때문에 뭐 원망에서 내는 돈이다. 그래서 원망할 원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원납전.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원납전을 징수합니다. 이거 흥선대원군 시기, 경복궁 중건 시기에 있었던 일이 맞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서 결국에는 돈을 찍어냅니다. 근데 돈을 찍어내는데도 돈이 드니까 엄청 가치가 큰 돈을 찍어내는 거죠. 하나에 뭐 100배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당백전을 주조하게 됩니다. 당백전. 기존 엽전이 요만하면 당백전 이만해요. 왕동전입니다. 이 당백전을 마구마구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에게도 되게 미움을 사는 사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복궁 중건이 상당히 무모한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니은 디귿으로 3번을 찾아줄 수가 있었고요. 대전통편을 편찬하는 거는 정조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기역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을 희생시킨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병인박해입니다. 병인박해 때문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병인 양요가 일어났겠죠. 천주교 박해로 일어났었던 외국과 싸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인 양요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운요호가 저 일본 배입니다. 일본 배에 일본 군함이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했다. 이거는 운요호 사건입니다. 운요호 사건이 원인이 돼가지고 발생한 것은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강화도 조약.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승리했다. 강화도 정족산성입니다. 요게 맞습니다. 지형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게릴라전을 펼쳐서 이기게 됐죠. 이때 철수하던 프랑스 군대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강화도의 외교 장각을 약탈해서 의궤를 대거 가져가죠. 지금 물론 반환받기는 했지만 이때 약탈 행위가 자행이 됩니다. 정답 일단 2번이고요.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나라에 SOS를 요청했었던 사건들이 있었죠. 이모군란이 있고요. 동학 농민운동이 여기랑 관련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박규수라는 사람을 안핵사로 파견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했었던 밀란이 있었죠. 이거는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임술농민봉기. 이 철종 때 일어났었던 일인데 안핵사는 사건 조사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하고 여기에 정말 탐관오류의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주고 제대로 고칠 거는 고쳐야지 이런 식으로 응대를 했던 것인데 이 안핵사로 박규수가 파견이 되고 나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삼정이정청이라는 것을 설치하기는 합니다. 요거는 임술농민봉기랑 관련된 얘기였고요.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압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이 세력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압송이 되면서 다시 한번 세력이 바뀌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네, 이렇게 지금 정답은 2번으로 찾았고요. 30번까지 풀었고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40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